오늘은 이제 보안 장비들, 디도스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IPS들에 관해서 이제 기능들을 간략히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침해 사고 시에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 침해 사고의 이제 로그들을 볼 때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이론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디도스 실습 때 잘 안 됐던 거랑 뭐 이것저것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목차로는 이제 네트워크 OSI 7레이어 이제 계층별로 이제 운영되는 보안 장비들하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화벽이라든지 디도스 대형 솔루션이라든지 방화벽 같은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비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좀 프로토콜들 몇 가지 설명드리고 침해 사고 유형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OSI 7레이어 이제 뭐 다들 IT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보통 관제할 때 이제 어, 음, 구분 짓는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OSI 계층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안 관제에서 이제 좀 대응되는 솔루션들이라고 하면 먼저 네트워크 계층에 이제 IP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뭐 허용이나 이제 차단 정책을 할 수 있는 이제 방화벽 같은 솔루션이 있겠고 그 위에 이제 전송 계층 이제 TCP, UDP 같은 이제 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탐지 및 차단하는 이제 방화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TCP나 UDP 통신에 대한 뭐 디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이제 디도스 대응 장비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계층 보통 생각하는 HTTP 같은 이런 응용 프로그램 계층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대응 장비나 IPS 그리고 이제 웹에 특화된 웹방화벽 같은 보안 장비가 보통 있는데요. 그런 좀 장비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제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분석을 할 때 로그 체증이라든지 초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먼저 방화벽이라는 거는 기능상으로 이제 뭐 PC에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모바일 장비에도 요새는 이렇게 방화벽 기능이 있는데 그냥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외부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이제 외부의 이제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외부로부터의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데요. 이제 보통 보안 장비로 뭐 말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어플라이언스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화벽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의 출입로를 이제 단일화하면서 모든 패킷들이 이제 방화벽을 거침으로써 이제 방화벽에 지정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 제어라든지 정책별로 이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제 불법적인 접근이나 내부로부터 이제 유출 이런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벽의 원리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관리자가 설정해둔 보안 규칙에 따라서 허용 또는 차단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중간에 위치해서 이런 패킷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방화벽을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든지 정책을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보안 관제를 한다든지 이런 운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는 방법론 같은 게 되게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서 발표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 밑에 보이시는 이 사진에는 이제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이제 라우터 밑에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좀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있는 사진을 하나 그냥 붙여넣은 건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두 대나 이렇게 해서 액티브 스탠바이라든지 액티브 구성으로 해서 한 대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제 포키 통신 방화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우가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라우터 밑에 최상단에만 이제 방화벽이 위치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 최상단 외에도 서버 대역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서버판 방화벽이라든지 내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방화벽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뭐 집선이 있다고 하면 그 집선에 대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한 방화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방화벽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방화벽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도스하고 IPS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디도스하고 I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분야로 이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디도스 실습을 했는데 그때 제 자리에서 제 PC에서 이제 공격 트래픽을 발생시켰을 때 제 PC가 다운돼서 좀뭐 패킷이나 이제 공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디도스 대응 시스템이 원래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존 이제 방화벽인 IPS하고 좀 차별되게 디도스 대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에 특화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PS처럼 자체적으로 이제 내장된 악성 코드나 해킹 공격 기법에 대한 시그니처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는 차별되게 이런 네트워크 통신이나 트래픽을 발송하는 주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공격 인지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디도스 대응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디도스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이제 자체적으로 디도스 장비가 공격을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 디도스 공격 시그니처 기반 이거는 이제 단순히 문자열 공격에 대한 어떤 팩터를 기반으로 해서 탐지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HTTP 디도스 공격에 사용되는 루디나 슬로우리스트 같은 이런 변조된 헤더 문자열을 탐지를 해서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이 있고 통신 인계치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특정 IP에서 이제 몇 초당 150 bps 이상 발등하면은 60초 동안 차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두 가지 같은 경우 이제 IPS랑 겹치고 많은 분들이 보안 장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어떤 건지 아실 건데 이제 디도스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대표적인 이제 TCP 대리응답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캡처를 떠났고요.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디도스 장비에서 판단을 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격자가 좀비 PC를 통해서 이제 심플로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심패킷만 계속 날리고 그 씬에 대해서 이제 이 대상 서버가 이제 씬에 응답을 줘도 응답이 없게 되는 리얼 IP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3엔드 쉐이킹을 하기 전에 먼저 디도스 장비에서 심패킷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심패킷에 대해서 먼저 신액 패킷을 보내고, 원래 이 공격자는 세션을 맺을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에크 패킷을 재응답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에크 패킷이 없기 때문에 디도스 장비에서는 이것을 비정상적인 통신이라고 인지를 하고 세션을 강제로 끊어버리게 되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디도스 장비가 이 공격자에 대한 통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대상 서버에 뭐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럴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디도스 공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통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는 어태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신패킷에 대해서 이제 디도스 장비가 신액을 보내주고 신을 보내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에크를 받은 뒤에 이제 그 대상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정상적인 세션을 맺고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터나 이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지원하지만은 보통 이 기능 뭐 프록시 방식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할 경우에 이제 좀 장비에 가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통신에 대해서 좀 특화돼서 운영되는 게 이제 디도스 대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IPS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이제 자주 많이 알려진 시스템인데요.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디도스하고 좀 유사하게 디도스처럼 뭐 디도스 트래픽에 대한 뭐 자체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는 좀 기능이 떨어지지만은 시그니처 기반이나 행위 이상 기반, 휴레스틱 기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상행위, 그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이상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이제 뭐 차단이나 탐지하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보통 이제 IPS 이야기를 하면 보통 IDS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IDS에 대해서도 좀 IPS하고 IDS를 좀 비교하는 걸 표를 좀 작성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뭐 크게 차이는 없고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설명은 돼 있지만 보통 IDS보다 IPS가 모든 면에서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IPS보다 좋은 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그 정도만 있고, 보통 IDS를 중점으로 쓰는 곳은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제 부가적으로 뭔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자체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로그 수집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IDS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쓰는 건 맞는데, IDS를 이제 메인 보안 장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IPS에 대한 이런 장비 특성들, 특정 공격 패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탐지 및 차단을 시행하고 이제 뭐 이상행위들, 정상 통신 패턴이 아닌데 이제 계속 뭐 신을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탐지 및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웹방화벽이 있는데요.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웹에 대해서 이제 좀 웹 서비스에 대해서 특화된 방화벽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웹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QL 인젝션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 외에 이제 뭐 파일 업 다운로드 이런 웹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에 대해서 주로 탐지 및 차단을 지원하는데요. 웹 방화벽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 패턴 인지 방식이 뭐 좀 이게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최초의 이제 웹방화벽 같은 좀 오래된 장비들은 단순히 이제 블랙리스트
방식하고 이제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는 기준이나 이런 설정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관리자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오래된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뭐 툴킷, 대표적인 뭐 그냥 공격 테스트 툴킷 그런 시그니처들만 들어있고 장비 가부하가 많이 걸려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2세대 웹방화벽 1세대에서 이제 2세대 웹방화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인 얘가 뭐 시그니처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기능이 지원이 됐는데, 그 뒤로도 여기서도 이제 결국 이런 기기가 이제 판단한 공격 기법에 대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 관리자가 다 해야 해서 업무 부담 있고 이제 장비 가부하가 걸려서 2세대 방화벽도 주로 안 쓴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보통 이제 3세대 웹방화벽이라고 해서 웹 공격별로 이제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웹방화벽에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컨텐츠 분석한 기법들을 작성을 하고 탐지하는 게 요즘 추세인데, 3세대 같은 경우 이제 특정 공격 유형별로 이제 새로운 변종들이 발생해도 로직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단순히 시그니처 기반으로만 판단하는 웹방화벽에 비해서 부하가 적게 발생을 해서 좀 운영하는 데 유용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탐지 기법은 보시면 이제 이런 HTTP 통신에 대해서 이제 이 서버 이 대상 서버 중간에 위치해서 뭔가 보안상 위협되는 시그니처가 있다면 차단을 시키고 뭐 탐지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보안 장비 운영할 때 뭐 장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필수적으로 세팅이 되는 프로토콜들 이거는 이제 이걸 왜 넣었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보통은 보안 장비나 이런 보안 관제를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좀 SNMP 같은 경우는 NMS라고 해서 이런 통합 보안 통합 관리 이런 운영을 위해서 좀 세팅을 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이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장비에 이제 연동을 하면은 발생을 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개념은 나와 있지만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통 원격으로 TCP/IP 네트워크 장비를 감시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NMS라고 해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지 뭐 핑을 보낸다든지 해서 헬스 체크를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제 뭐 이런 장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안 관제 업무의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SNMP 통신 방법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폴링 방식과 이제 인터프트 방식이 있는데, 이런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 엔지니어 분들이 아니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들 그 위키에서 이제 제공하는 표를 좀 준비를 해서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뭐 보안 장비들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기종 보안 장비들끼리 이제 뭐 연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들 이런 발생하고 이제 사용되는 포트들이나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뭐 위협성이 없다고 하면 이런 걸 이해하고 이제 예외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로그 이제 뭐 데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실행 로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송할 수 있도록
송수진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보안 쪽 일을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 장비의 로그들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의 로그 서버에 로그를 이제 백업을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이제 시스로그를 이용해서 시스로그를 설정해서 이제 별도의 서버에 로그를 백업한다든지 백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보안관제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모니터링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장비들을 연동을 해서 하나의 솔루션, 마스터나 매니저 솔루션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스로그 프로토콜 이용해서 로그를 연동시키고 전체적인 로그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로그 같은 경우는 내용 추가를 했고요. 이제 시스로그를 설정할 때 이런 매뉴얼들, 저도 이거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메시지들이나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운영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제 크게 뭐 모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메시지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ESM이나 이제 심 같은 서버 로그를 이제 연동해서 이제 받아보는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중요도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벤트 유형을 좀 제가 나눠봤는데요. 맨 첫 장에 봤던 이제 OSI 7레이어를 나눈 것처럼 이런 발생하는 이벤트들, 이런 성격에 따라서 조금 공격 기법을 나눠봤는데요. 보통 이제 물리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시도나 이런 침해 사고, 그냥 이거는 인적 사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장비에 케이블이 빠져서 통신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데이터 리그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층에서 이제 사용하는 ARP 프로토콜을 이용한 이제 ARP 맥스 스푸핑이라든지 캐시 포이즈닝 같은 이런 공격들, 그리고 3계층의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IP 정보를 변조한 IP 스푸핑, 이제 이런 IP에 사용된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한 이제 저번 차시에 했던 이제 디도스 공격들, ICMP 프로토콜 이용한 디도스 공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4계층 이제 전송계층 같은 경우에는 TCP, UDP 프로토콜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포트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이제 포트 스캐닝 같은 기법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악성 코드라든지 HTTP나 이런 OS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사용되는 공격 기법들이 되겠고요. 이런 공격 기법들에서 이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번 차시에는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차시에는 실습은 저번에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제가 실습을 다 해놓고 그냥 로그만 보고 분석하는 걸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정의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URL 요청 또는 웹 요청에 포함되는 파라미터 값에 SQL 구문을 삽입해서, 원래 이제 정상적인 통신이 아니라 이제 DB에다가 어떤 값을 넣음으로써 이제 변조된 결과 값을 얻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스템 취약점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공격 기법인데요. 이제 공격 기법은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SQL 인젝션을 통해서 SQL 인젝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영향 간략하게 뭐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SQL 인젝션의 좀 기본 예제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자 인증 절차 후에 제일 처음에 이제 SQL 인젝션을 배우면 어드민 아이디에다가 뭐 패스워드 입력하는 문제를 많이 실습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관리자가 아닌데 정상적인 패스워드 입력을 오해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열람한다든지 원래는 그 페이지가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냥 제한된 있는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열람한다든지 그 컬럼을 삭제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변조하는 영향이 공격 영향이 있겠습니다. 뭐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사고 유형으로는 정보 유출이나 파일 변조, 뭐 이제 DB에 파일이 악성 코드 같은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사고 유형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DB의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 명령어 같은 값들을 이제 삽입시킴으로써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보안 장비에서 조금 보통은 거의 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인젝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없고 여러 번의 행위를 반복해서 발생하는 에러라든지 성공하는 고문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시도가 되기 때문에 방화벽 외에 이제 IPS나 웹방화벽 같은 이제 실제 HTTP 통신에 대한 패킷을 캡처할 때 거의 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IPS 같은 경우는 이제 탐지가 되더라도 이런 URI가 길어지거나 하면은 잘려서 정상적인 전체적인 요청 HTTP 값을 못 보기 때문에 웹방화벽이나 웹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액세스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런 액세스 에러 로그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이런 에러 로그나 액세스 로그 값이 뭐 500건대나 이런 내부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단에서는 뭔가 그 값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로그도 한번 확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변조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이제 사용자 입력 이 DB 쿼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이런 의도치 않은 값들에 대해서는 필터를 한다든지 차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서 쿼리에서 이제 지정된 형식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쿼리에 대해서 필터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DB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외부에서 이제 그냥 사용되지 않게끔 DB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SQL 인젝션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뭔가 DB에서 이제 응답해주는 에러 코드들 이런 에러 코드들이나 웹페이지에서 응답해주는 에러 코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차단을 시켜서 공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인데요. 보통은 이제 파일 업로드가 크리티컬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업로드 된다고 하면 이제 웹쉘 업로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웹쉘을 이제 서버에 업로드를 시키고 웹쉘을 통해서 뭐 다양한 명령어나 뭐 서버에 이제 권한을
획득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입력하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파일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글쓰기 게시판이라든지 첨부 파일 업로드 이런 게시판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해서 일단 웹쉘이 서버에 올라가게 되면은 공격자는 관리자 권한을 탈취를 해서 그 내부 서버를 통해서 이제 그 내부적인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자료 유출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포 서버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심각성이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했으니까는 보안 장비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웹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를 시도하는 이벤트가 남을 수는 있지만 웹쉘이 실제로 업로드되고 나서 그 외에 이제 실제 통신이 이루어질 때는 이런 다중 웹쉘이라든지 다중 분할 웹쉘처럼 해서 공격 명령이나 이런 통신들이 포스트 방식으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명령어 수행 탐지라든지 이제 웹로그나 이런 웹로그나 여러 보안 장비 로그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흔적을 찾기가 좀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 IP가 접근한 웹로그하고 방화벽 로그를 좀 병행 분석을 해서 이 파일 업로드가 언제 성공을 했고 어떤 취약점을 이제 통해서 업로드가 성공이 됐는지 그런 역 분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복잡하고 좀 위험한 공격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HTTP 메소드, 보통 이제 게시나 포스트 외에 이제 풋 메소드나 이런 거는 대부분 서버들이 설정이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풋 메소드처럼 불필요한 메소드를 통해서도 파일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들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 불필요한 메소드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확장자들 ASP라든지 뭐 JSP, PHP처럼 이런 웹서버 스크립트 확장자나 그 외에도 이제 뭐 서버에서 작동할 수 있는 뭐 쉘 확장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통해서 파일 업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디렉토리 정보들 웹서버의 이제 구조가 노출이 됨으로써 그 파일 업로드 공격에 좀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디렉토리 리스팅이 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한다면 이제 공격자가 그 실력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제 서버 관리 미숙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공격 기법 같은 경우는 좀 사진을 찍어서 이해를 도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그냥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FTP 서버를 접속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접근이 되면 안 되는데 공격자가 디렉토리 경로를 입력함으로써 그 디렉토리에 있는 뭐 파일이라든지 디렉토리들의 리스트들이 전부 다 이제 리스팅돼서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되는 공격 기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리스팅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스템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수도 있고 이런 취약점을 공격할 때 아까 보셨던 이제 파일 업로드나 이런 공격 기법에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정을 그냥 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IIS나 이제 리눅스 유닉스 환경 같은 경우에 이런 컨피그 파일을 설정을 한 줄만 해주면 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라기보다는 자주 발생하는 실제로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이벤트는 별로 없고요.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보안 장비에서 이제 보통 이런 시스템 경로에 접근하려는 시그니처에 대해서는 패턴이 거의 다 걸려있기 때문에 보안 장비를 통해서 보안 그 이벤트를 인지를 하고 대상 웹서버에 이런 로그들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응답이 갔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공격이 성공을 했다면은 대상 서버에 이런 디렉토리 구조라든지 정보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에 이제 별도의 추가적으로 뭔가 공격으로 인한 서버에 변조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맨드 코드 인젝션이라고 해서 먼저 보여드렸던 이제 SQL 인젝션하고는 다르게 SQL 구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시스템 명령어 혹은 이제 뭐 펄이나 파이썬처럼 그 내장 함수로 이제 시스템 명령어에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공격을 시행하는 기법인데요. 정의로는 뭐 시스템 명령어를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인자값을 조작해서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공격 기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012년이었나 그때쯤 이제 쉘조크 기법으로 좀 이슈가 많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QL 인젝션보다는 좀 자주 발생하는 공격 기법은 아니고 좀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이런 좀 복잡한 공격 기법이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스캔성으로 좀 들어오는 공격 시도가 있긴 한데 아무튼 공격 영향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공격이 이제 실제로 이제 웹서버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은 시스템 그 함수를 통해서 이제 뭐 쉘 권한이라든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그냥 이제 쉘 권한을 획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버를 이제 자기 서버처럼 스크립트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 서버 안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게끔 그런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커맨드 코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커맨드 코드 인젝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제 내장 함수들이라든지 공격 패턴에 대해서는 시그니처가 보안 장비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먼저 이제 보안 장비에서 흔적을 찾고 이제 그 공격자가 이제 어떤 경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 함수를 대상으로 공격 시도를 했는지 좀 파악을 하고 대상 웹서버에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스크립트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파일 생성이라든지 변조되는 이력들 그런 서버 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응 방안으로는 지정되어 있는 변수 입력값에 이제 다른 값들, 시스템 명령어, wget이라든지 쉘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단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운영체제의 시스템 명령어, 이제 사용자 입력에 의해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제 불필요한 요청 시에 차단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팝업폰처럼 이런 좀 우회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터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서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격이라기보다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게시판이나 이런 게시글을 통해서 좀 많이 시도가 되는데, 이런 그 게시글이나 이런 게시판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사용자 세션 정보를 탈취를 한다든지, 어, 특정 사이트 이제 뭐 악성 코드 유포지로 리다이렉트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그 글을 열람한 대상 열람자들 되겠고, 만약에 이제 그 글을 뭐 웹 서버에 이제 관리자가 열람을 하게 된다면은 웹 서버에 이제 관리자 세션 값이 탈취돼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도 있겠지만은, XSS 같은 경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관제를 계속하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히 이걸로 인해서 뭐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제 간략하게 뭐 보안 장비를 통해서 그런 자주 사용되는 이제 스크립트 태그에서 이제 작동하는 함수들, 뭐 쿠키 값을 호출한다든지 이런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보안 장비로 이제 탐지를 하고 해당 뭐 스크립팅한 삽입 코드가 뭐 웹서버에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하는데요. 뭐 대응 방안 같은 경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안 관제단에서 한다기보다 이제 개발단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쿠키 카페에 대한 인증 권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통해서 이제 쿠키 카피 노출되면은 아예 그 권한이 탈취되기 때문에 쿠키 카피를 기반으로 한 인증 방식이 아니라 세션을 기반으로 한 인증 방식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크립트 코드에 사용되는 이제 공격자가 우회를 하려는 목적으로 HTML 코드를 이제 뭐 엠퍼스 사운드 LT라든지 GT라든지 해서 이렇게 우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 문자들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걸어주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용자가 게시판에 사용할 수 있는 HTML,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영향성이 없는 코드들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발생하는 악성 코드들, 그런 유형들인데요. 뭐 보안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냥 어쨌든 악성 코드로 인한 뭔가 내부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악성 코드 분석에 뭐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략한 그냥 내부적인 분석 보고서 이런 것만 작성을 해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학습을 해서 그 김한수 강사님이 하시는 그런 강의들을 좀 참고로 해서 좀 깊은 레벨의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